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4살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남편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착각이라고 남들은 시어버님 집에 시집살이를 시물러 왔다고 들 텐데 제 경우에는 남편의 누나들에게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남편의 엄마 대신에 시어머니 역할을 한 니까에 잡혀서 이용당하며 살아왔고 가족 사연을 얘기하면 울부짖듯 하지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서 자주 듣는 사연 채널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을 다양한 핑계로 속이며 살아가는 와중에 집에서 신들 혼곤해주는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 노스페이스 봉사활동을 하다 알게 됐는데 RQIRMNT. 내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가족에 대해 얘기하면서 남편이 참 잘 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걸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남자는 기술을 잘 익혀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래서 제 남편은 저철소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한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시겠다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10년이 넘도록 모셨고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함께 지내고 있어요. 누나가 셋 있어요. 큰 누나와는 8살 차이가 나는데 둘째 누나와는 특히 친해요. 둘째 누나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라 크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처럼 나를 많이 챙겨주겠다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어릴 적에는 누나들이 나를 챙겨주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의외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늘 누나들이 막내를 어버지처럼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동인 나로서는 형제들 사이의 유대가 끈끈해서 그것이 부러웠어요. 가족 형편이 어려울 때도 많아서 용돈도 받고 학비, 결혼 자금까지 주셔서 정말 자신이 오히려 오빠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동생이 사귀면서 남자친구 얘기를 듣면서 언니가 용돈을 자주 보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들이 다 결혼을 해도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매들끼리 서로를 위해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혼 약속을 하고 내라는 명목으로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예비 신랑이 누나들을 챙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에는 미국에 사는 둘째 신우를 제외한 큰 신우와 막내 신우가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고 예비 신랑에게 시댁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만나보니 신우들의 성격이 여간 둔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신우가 대장 노릇을 하며 예비 신랑의 말마다 잘라먹으며 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신랑이 많이 위축된 모습이 보였고 갑자기 신우들이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로 존재하는 이상 제가 확실히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어찌나 시집 참 잘 얻은지요. 남편은 집안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언니가 시집 갈지 누가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5도 내내 집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긴데요. 처음 듣는 얘긴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는데 누나들이 먼저 말을 끝내서요. 아이고, 딸들이 모두 받지 못한 집안 땅을 남동생 혼자가 상속받았대요. 아버지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그 땅인데 아들에게만 물려준 것이라며 딸들에게는 그저 통보했다고 하고 끝이었어요. 맞아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아들에게만 땅을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스러워요. 아버지가 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누나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한번 상의를 거치지 않아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진짜로 나에게만 물려줄지 몰랐어요. 그땐 내가 20대였거든요. 초반엔 뭐든 알아야지 변명 그만해. 혼자 그렇게 재산 독식하고 살면서 두 다리 펴고 잠이 오듯 너도 말만 척한 척하지. 욕심이 끝도 없는 녀석이야. 진작에 알아봤어야 됐는데 신호들이 한대 맺힌 듯 말하는데 그제야 예비 신랑을 대하는 행동 거지들이 이해가 갔어요. 보인 10년도 더 된 얘기 같은데 남편은 여태 신들에게 그런 서운함을 듣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말을 들어보면 자기 인감 도장 들고 가서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몰랐다 하는데 신호들은 변명이라면 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상속이나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이 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상우 예비 신랑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헤더즈하잇 한 일에 관해된 것들만 생략합니다. 자식들 중에 자기에게만 물려준 땅이 있어서 누나들이 너무 서운했었고 특히 큰 신호가 자기가 맞은 데 몸을 물려받으면서 더 억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어서 누나들이 용돈이건 돈 부탁하면 도와준 적이 있었다고 저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땅에 대해 알아봤어요. 30년 전에 시아버지가 사들인 땅은 맞았지만 시골 야산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는 땅이어서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빠 땅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들이 워낙 많아서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 땅 평수는 많아도 돈이 안 되지. 누나들도 땅치에 그런 것을 알아서 전해보니까 땅값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듣던데 돈은 돈이지만 서운한 게 있어요. 크다고 해서도 그래도 형제끼리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누나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땅에 대해서 누나들에게 말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돼요? 누나들은 꼭 대단한 유산을 오빠만 물려받고 혼자 잘 살아가는 거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약간 속상해. 철수가 이래 하더라도 월급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누나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아. 내가 힘들면 누나들이 날 돌봐줄 것이고 오빠는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오늘 보니 더 놀라운 면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혼자 모신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땅 시세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보니 실망하지 않았어요. 돈이 모이면 우리가 결혼할 때 할 준비를 하는 거겠지요. 부모님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 둘 다 돈을 벌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알뜰하게 살기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각시 참 잘 얻은 모양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우리가 천생연분이니까 앞으로 형제나 자매들이 돈 문제로 연락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나와 함께 상의해야 돼. 이제 우리는 서로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까 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가족들에게 시달렸을 것을 너무 알고 싶어요. 제가 이 남자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를 보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양과 도움 없이 남편과 재주에 맞게 알뜰하게 결혼 생활을 해나갈 거예요.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나 닭가가 결혼하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 하나둘씩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경제 관리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남편 통장에서 큰 신용이 필요한 계좌로 목돈이 꽤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제가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왜 신우의 계좌로 갔냐고 물었더니 큰 신우가 식당을 차리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보낸 거라고 했어요. 아니, 4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신한테 보내다니 몇 달 전에 보낸 거네. 그때 큰 누나랑 매옹이가 식당을 오픈한다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라서 빌려준 거야? 아니, 평소에도 매번 어렵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오빠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목돈을 이렇게 빌려줄 수 없다고 해. 아무리 내 여자가 잘 벌어도 월급쟁이잖아. 어디서 그런 돈이 있겠어? 아, 그럼 당연하지. 이제 내 돈 주머니는 아내가 들고 있는데 나한테 힘이 있냐? 누나가 뭐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할게.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빌려준다고 했었고, 그래도 나는 아까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심장이 더러워올 거겠지? 예전에도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이 많았어. 셋째, 누나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도와줬었는데, 어디요? 진짜 다들 자기에게 잘해야 돼. 내가 베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하다 생각해. 당시 남편은 30대 중반이었는데 제철소를 다니면서 돈을 잘 벌긴 했지만 몇 천만 원씩이나 누굴 도와줄 정도의 형편은 없었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언니들이 도와주신다고 결혼할 때는 돈도 얼마 없었어요.
남편은 큰 신뢰가 좋아지면 돈을 갚는다고 했다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고 나중에 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어요. 집구석이 돌아가는 상황이 남편을 은행 ATM기로 보는지 큰 신우 막내 쉬는 모두 돈이 필요하다면 남편한테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은 미혼도 아니고 가정을 꾸렸는데 신우들은 예전과 달라질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돈 100만 원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결혼 후 돈줄을 취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비슷한 특징이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아내로 변하면서는 신우들을 만나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친가 힘들다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였고 제가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큰 신우와 막내 신우에게 할 말이 있다고 별도로 부르셔서 삼자대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신우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제 남편이 아내에게 경제적 권한을 모두 넘겼다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오늘 만나서 제가 할 말을 이미 알고 있었죠. 오늘 우리를 별도로 불렀던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동준이가 돈을 관리한다면 그냥 내맞아요. 형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결혼했고 돈이 필요하다면 보내주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누가 마음대로 형제끼리 일을 하는 거냐, 왜 배우자가 가게에 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냐. 이 일은 우리 집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가게와 관련된 일이다. 이제 내 책임이다. 남편 또한 한 집안을 이뤄나가는 사람이며 우리 아이가 나오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 많다.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남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예상하기로는 지난번 집안 땅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을 직접 상속받지 못했고 물려받은 동생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제 관련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른 서류는 10년 동안 형제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리고요. 이게 다 뭐야? 땅값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 아무리 시골이다 해도 500평이 넘는 땅인데 시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돼. 운도 지지리도 없지? 그래서요. 저도 큰 형님이 아도 남편 혼자 유산을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하길래 몇천 아니면 몇십억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동네 현재 매물이 너무 많아서 내놔도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값이 똥값이든 안 팔리든 우리와 뭔 상관인데 동생 혼자 땅을 물려받은 게 뻔한데 시세가 저 모양인 건 게 상황이지. 동준이 제철소에서 받는 월급이랑 추가 수당은 뻔히 알아. 우리가 다라고 하는 돈 못 줄 형편도 아니잖아. 형님, 그것 때문에 오늘 보자고 한 거예요. 이미 과거에 형님들이 남편에게 뜯어간 잔잔발리 금액들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남편 혼자 딱 물려받은 게 문제면 형제들끼리 균등하게 나누는 건 어떨까 하고요. 그 이에게 1인 받은 문제예요. 그 땅을 우리끼리 나눈다고 시세도 저거밖에 안 되는데 시세의 문제가 아니고. 형님들은 유산에서 제외됐다는 게 억울하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서로 균등하게 나누고 앞으로 그 이에게 돈 필요하다고 받아 가시지 않았으면 하네요. 장난쳐 저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누구 좋으라고. 미국의 둘째 형님한테 연락드렸는데요. 1분 나누는 거 찬송하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형제들끼리 딱 나눠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거나 용돈을 받는 것도 똑같이 해요. 우리 남편이 10년 넘게 혼자 모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옳게는 가족끼리 정을 없애고 선을 딱딱히 긋는다. 형님, 이게 왜 그러세요? 많이 봐드린 것이에요. 제가 진짜 냉정해 보이나요? 이기적인 신부들이 착하고 어떤 우리 남편의 노력을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죠. 저는 한 번도 눈 하나 깜빡 않고 여태까지 신부가 빌려간 사업자금과 학비 등이 정리된 내역서와 더불어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 관한 서류까지 싹 다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땅값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가 결혼할 때나 지금까지 그 땅으로부터 무리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이 여태 우리 부부 힘으로 살아왔어요.
큰 신우랑 막내 신우 둘 다 땅 시세가 얼마 안 되는 걸 전혀 몰랐는지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땅도 나눠가지고 시아버지의 땅 문제도 형제들끼리 똑같이 해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들이 서로 눈치를 주며 매우 난감해했어요. 사실 얼마나 좋게 양보해도 신들이 한 남편 편하게 만들자는 이기적인 행동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산 문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해결하자 신우들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논쟁은 그 후 다시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신우들과 남편과의 돈 문제가 해결된 후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이가 바로 들어왔어요. 상의 끝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죠. 약공을 그만두고 육아에 힘썼어요. 남편은 외벌이를 했지만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서 저희 가족은 부족함 없이 나름 괜찮았어요. 이기적인 신들만 아니었기에 시아버지도 좋은 분이었고 시아버지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겁주려고 시아버지와 얘기해보자고 했지만 제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분없는 정도 좋았어요. 그렇게 신자리를 적응하고 일을 하나씩 해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시간이 쏟아지듯 흘러갔어요. 이동안 크고 작은 가족들의 건강 문제와 돈 문제 위기가 있긴 했지만 10년이란 시간은 비교적 평화로웠어요. 정작 제 결혼 생활에 큰 일이 터진 것은 결혼 10년 차를 넘기자마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일이 그 시작이었어요. 다들 힘든 시기라고 말했지만 40대 중반인 남편이 실직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이 생겨 아이들의 학교 간의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줄 몰랐다가 한 달이 지나야 직장 동료 부인들을 통해 들었네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는지. 그때 많이 섭섭하다고 여보에게 내가 물어볼 게 있어. 하나의 거짓 없이 대답해줘야 돼. 다 알았어? 무슨 일이 있어? 아주 큰 일이지. 당신 회사.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법과 맞는 문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만둔 걸 언제 말해주려고 했던 거야? 알겠어.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던 게 미안해. 다음 직장을 찾으면 말할 생각이었거든. 난 당신한테 알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 당신 동료들이 소식을 들었겠지. 그래도 나한테 먼저 상의해 준 게 좋았을 텐데.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막힌 거야? 우리 딸도 아직 어릴 뿐이고 나도 젊은데 회사에서 해고됐다니 말하기가 어려웠어. 제철소 어렵다고 하더니 직원들을 대거 정리한다며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나를 그렇게 뒤로 믿지 않고 해고한 건지 알 수 없어. 그만둔 지도 3달이란 말야. 여태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 울산뿐 아니라 근처 도시에도 있는 제철업 종사자들에게는 대부분 지원을 해봤는데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연락이 없네. 그냥 속상해. 당신이 나를 속일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얼마나 속상했을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나 싶고. 에이 무슨 말이야. 그건 결코 그렇지 않아. 완전히 당신 편이야. 당신이 속상해할까 봐 혼자 해보려고 한 거야. 다른 뜻은 전혀 없어. 내가 빨리 일을 구할 테니까 남편 입장도 이해하겠지만 갑자기 40대 후반 나이에 어디서 다시 일을 구할까요? 예상대로 남편의 일을 찾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이였고 연이어 태자를 맞았어.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있어. 제철소 경력을 떠나 일반 회사에까지 지원했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웬일로 큰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큰 신우와 신우 남편이 운영하는 언양불고기 식당이 대박이 나서 바빠서 연락이 없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에게 퇴사 얘기를 듣고 자기들 가게 직원을 구하는데 와서 하루 일조만 하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당시 그 가게가 대박이라서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남편은 누란의 식당도 도와주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퇴사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그냥 마냥 놀 수만은 없어요. 없다니요. 큰 신우는 직원들 수도 따로 구비되어 있다면서 성수기 아예 식당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예전에도 가끔 남편이 큰 신호식당에 일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했죠. 한 달에 2번 정도 남편이 집에 와서 쉬고 제가 가게 일을 어떠냐 물으면 그저 어떤 거든 힘든 일이라고 하곤 했어요. 일은 바쁘지만 언양불고기 식당이라고 고기 반찬을 자주 먹어서 좋다고요. 시는 300평이 넘는 규모의 큰 식당이었고 시설 자체가 워낙 고급하고 유명한 식당이기에 저는 남편 말만 믿고 그래도 누나라고 잘 되더니 이제 남동생 챙겨주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큰 가게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딸이 또래이기 때문에 자주 어울리는 동네 지인이었던 예서 엄마가 지금 집에 있어요. 언니,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애들 소풍이 있는데 은은하게 했는데 왜요? 아니요, 급하게 뭐 좀 물어보려고요. 뭐?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세요. 예전에 아빠가 제철소를 그만두고 다시 일한다는데 혹시 신우 고깃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이틀 전에 그 고깃집을 다녀왔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 예수 아빠인 걸 못 알아봤어요. 그 고깃집에서 예수 아빠를 보셨어요? 근데 못 알아본다는 게 무슨 의미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험한 일도 하고 일이 힘들어서인지 말이 아니더라도 처음 해보는 일 같더라고 하는 것이죠. 말다 하면 너무 열받더라고. 의가 몰골이 많이 아니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저 단순한 서빙 업무 정도라고 했어요. 아니야. 거의 막 노동꾼 같더라고. 식당 종업원들도 자기 남편만 마구 불려먹는 분위기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니라면 그렇게 막 굴린다고. 혹시 신우라 무슨 일이 있어? 언니 제가 일단 좀 알아봐야겠어요. 고마워요. 아는 지인이 알려준 남편 얘기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인이 말로는 제 남편이 노비처럼 사정없이 불임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밥을 먹다가 땀이 번지게 된 어떤 남자가 원에서 삽질하고 포자로 나르는 모습을 이더위에 고생이 많다 하고 쳐다본 것이었는데 다른 직원들과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독 그 남자를 부려먹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익숙한 얼굴 같았고 유심히 보니 재단 편이라는 거였어요. 어쩌다 큰 신우식당에 가보니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남편을 호구처럼 부려먹은 것이 뻔했어요. 제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온몸이 분노로 떨리면서 그 분노를 참았다가도 못 참고 그 주에 있는 신우식당에 바로 가보았어요. 그 식당까지 가는 길이 정신없이 흥분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오후였습니다. 3시 정도에 식당이 준비 시간을 갖는 때였습니다. 식당 마당에는 직원들만 3명 5명이 모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야, 신년 당장 나와. 그러며 어디 있냐고 내 남편을 소리쳤더니 직원들이 수근수근 거리며 나를 말렸어요. 저는 다 무시하고 식당 곳곳을 뒤져가며 신우와 제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때 창고로 보이는 곳에 문을 열어보니 그 구석에서 사람이 모포 하나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분노 속에 몸을 벌벌 떨며 다가가서 보니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식당을 가루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침 막노동을 하던 중 힘이 들어서 퍼져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데 억장이 와들와들거렸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고 내 소중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삶 속에서 느낀 가장 큰 분노가 나를 휘감았어요. 어떻게 하면 누나라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 삶이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 순간에 일을 더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그 더러운 창고를 제 남편에게 양보하고 내어주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의 자리 옆으로 챙겨준 가정생활용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창고 안은 이상한 점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창고는 주로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그 재료 대부분이 곰팡이가 핑거지는 정도였고 어떤 것들은 형체를 알 수 없이 썩은 과일 같은 곳에 담겨져 있기도 했었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일단 남편이지 떨어뜨리고 그냥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보는 직원들에게 제 이름을 대면서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너도 나도 사장을 찾으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자 큰 신년이 하품을 하면서 제가 있는 식당에서 나왔어요. 뭐야, 올 시간 개념 없어지는 시간이야. 뭔데 달걀 쉬고 있는 사람을 나오라 말라 해. 달걀 쉬는 내 남편 그렇게 굴리면서 너는 잠이 오냐?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나한테 넣어버리고 있어? 갑자기 옳게 실성이 했어. 그래, 미쳤다. 내가 내 남편한테 그러는데 내가 미쳤다고? 어떻게 남동생한테 그런 태 귀족처럼 대하게 하고 노비처럼 일을 시키고. 내가 사람이야? 아이 나 또 뭐라고. 우리 식당 운영일로만 맡긴 건데 직원 숙소가 부족해서 잘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준 건데 뭐가 어째? 다른 직원들은 5명에서 부대 끼면서 지내는데 동준이는 혼자 편하게 잘 지내. 당신도 인간이 덜 됐어. 막내한테 부모 유산 뺏겼다고 그렇게 한데 결국 그 앙금으로 내 남편을 저런 취급을 해모. 옳게 내가 뭘 하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하지 마.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도 남의 직방관계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회사에서 잘린 애한테 먹여주고 월급도 챙겨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너야말로 인간이 글러먹었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제 나는 못 믿어. 감히 내 사람한테 이런 짓 하고도 멀쩡할 줄 알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까짓게 가만두면 어쩔 건데 해봐. 해보라고. 어디서 이런 하극상을 부려. 이런 식이면 동해 이번 달 월급이 없을 줄 알아. 그래, 내가 그 돈 더러워서 안 받아. 그런 닌 돈이 우리가 틀 때문에 그거 먹고 떨어져. 앞으로 우리 남편이니까 나한테 연락 다시는 하지 말고 저는 배부른 돼지 같은 큰 신우와 바짝 마른 제 남편을 보고 있어. 얼마나 많은 불공평함이 있었는지 예상이 갔어요. 10년 전 가게가 망해 간다고 큰 신우가 손을 벌리는 때 가족 중 유일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사람을 막 굴린다녀. 저는 큰 신우의 끝을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큰 신우는 제가 열이 받아들이자 하극상을 한다며 되려 제 머리카락을 잡고 크게 싸웠어요. 말로는 멍청한 큰 신우가 저를 못 이기지만 힘센 신우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데 온몸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소란에 잠기겠는지 창고에서 나와서 저와 큰 신우의 들어먹기를 보고 말렸어요. 남편도 자기에게 뭐라 하는 건 참마도 하지 않았다. 해코지 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제게 대들자 자기 누나한테 저한테 처음으로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분노한 남편은 저를 데리고 울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큰 신우와 싸웠다는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급하게 달려오는 차미 맡긴 친정이 집에 도착하면서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조용해져서 화가 나 보였어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시에 우리는 고깃집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냐며 당신은 벨이 무엇인지 그 취급이 왜 갑자기 변한 건지. 식당으로 왔는데 큰 누나와 싸우고 있어? 당신의 일은 그만두고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큰 신호를 남동생이 챙겨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근데 얘기 친구의 엄마가 그 식당에서 당신을 노비처럼 일하고 있는 걸 봤다고 해. 어떻게 안 폭발하지? 거기 직원들이 힘들게 몸으로 하는 단순 노동은 그렇겠지만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잠들어 있는 창고에서 자기 동생을 묵게 하다니 이게 어떤 말인지 알아? 일을 얼마나 고된 것으로 시켰는지 이렇게 땀에 젖은 차림으로 있어? 식당은 눈에 바쁘고 그렇게 우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야? 난 괜찮아.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에게 그런 모습은 안 돼. 나는 너무 화가 나. 왜 형제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지 알아? 너도 알지. 우리는 가족인데 이렇게 감싸지 마.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돌봤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정말 답답해. 그만하자.
심심하면 내가 혼자 일할게. 남편과 얘기해보면서 억울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잖아. 남편도 그것을 보고 같이 분노해. 그래서 서로 충분한 대화와 감정을 나눈 뒤에 나는 큰 형님의 식당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물어봤어. 남편은 잠든 코를 흔드는 새 썩고 있는 식재료를 보고는 어쩔 줄 몰랐어. 나중에 알아보니 시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무단으로 가져온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절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어 떨어져 있어도 제일 나쁜 것은 먹다 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때부터 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윤인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의 누나에게 해가 가는 것에 대해 고민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면 어떨지 생각하게 되어 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우식당과 납품업체의 정보, 그리고 식재료의 상한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음식에 대해 실제로 조사해보니 상황은 더 심각한 것이었다. 불량 음식 처리나 불법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결국 신우의 식당은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대표인 신우 남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잡히게 되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망하는 바람에 너무 큰 신우가 운영하는 식당이라 다시 영업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또한 돈을 대주려고 다니다가 결국은 제 집에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만뒀지만 신우가 이전에 남편에게 빌려준 4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송구를 걸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 후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왜 그랬나요? 말할 것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때는 흥분해서 실수를 했고 그래서 잠시만 시간을 좀 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지었기에 실수라고 하기는 어렵네요. 늦었어요.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은데 먼저 거절할게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동준이 큰 누나라고. 내가 망하면 옳큰 해도 좋은 거 없잖아. 왜 제가 형님 망하는데 관련이 있어요? 들어보니 먹는 음식 가지고 사기쳐서 식당 망한 거라는데요. 그리고 형님이 우리 집에 뭐 하나 도움 준 적 있어요? 시아버지 용돈 한 번 제대로 안 주셨으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살기 바빠서 그랬어. 내가 더도 덜도 말고 이번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발 5천만 원만 좀 융통해 줘. 그럴 능력 있는 거 알아. 부탁이야. 저희는 그럴 돈 없어요. 5천만 원이 어떤 아이 이름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10년 전 빌려준 4천만 원을 갚아주세요. 앞으로 서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참에 정리하자고. 당연히 큰 신우는 자기가 망하고 있는 마당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며 넌 인간이냐 고 씩씩하게 반박했었지만 그건 자기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순순하게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소송을 걸었죠. 당연히 거래 내역이 명확히 남아있는데 돌려줘야 했어요. 큰 신우는 그때야 넌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300평 규모의 고깃집을 팔고 청산했습니다. 본인 손에 한 푼도 남지 않았겠지만 사람은 잘 살아봐야 한다고요. 큰 신우가 망하고 나서 막내인 신우도 등을 돌렸고 가족 사이에도 연이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버렸어요. 큰 신우가 누구를 챙겨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큰 신우의 일이 달빛처럼 변하고 남편은 자신이 취업할 것이라고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들어왔어요. 안 봐도 착실한 사람인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 또한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짓을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작은 식품 회사를 하고 계시고 제 남편은 아버지 아래서 일을 배우고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 해본 적이 없는 부탁을 아빠께 드렸는데 아빠는 기꺼이 수락해 주셨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 정신이 아니라며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말했지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기뻐할 준비가 되었다. 고깃집에서도 고된 일을 하다가
일도 못하겠느냐고 저는 남편을 믿으셨어요. 다시 다른 곳에서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빠 회사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빠의 식품 공장 말단 일부터 배워나갔는데 남편은 식품 공장 일이 손에 맞아 있었어요. 공장 일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나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땅값이 예전보다 더 올라가서 상당한 금액을 받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돈으로 식품 공장에 투자하였고 그 돈은 공장 확장에 사용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열정에 친정 부모님도 그때 나와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준다고 하셨고 그 후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신우가 거짓 모습을 하고 찾아왔더군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아버지가 거실에 웬 상거가 안정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간에 큰 신우라고 해서 알아봤다 했죠. 당시 둘째 신우가 일처리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우리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아버지는 큰 신우와 둘째 신우가 마치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의 환대는커녕 세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만 가득했어요. 신우 남편은 구속되고 망하고 나서 큰 신우는 소리 소문 없이 어찌저찌 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아버지 모신다는 게 귀찮아서 요양원에 보내자고 주장하던 그 큰 신우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거짓말이 있는 자기 큰 누나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동준아, 오랜만이네. 너 사장 됐다는 소식 들었다고 말했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 별로 반가운 재회는 아닌 것 같았다. 큰 누나는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여긴 왜 왔어? 아이, 그냥 아빠 얼굴도 보고 싶고 둘째도 한국에 왔다고 해서 겸사겸사 보러 왔지. 그래서 몇 년 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가? 그렇게 멋지게 연락을 끊고 살더니 이제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찾아오는 거야?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가족을 벌어오는 것도 못하니 아버지가 지난해에 아프셔서 응급실에 다녀오셨을 때 누나는 뭐 했지? 둘째 누나 암 수술할 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없는 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동준아, 내가 먹고 산다고 바쁘니까? 그래. 집을 가서 모든 것 정리하고 있었는데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전체적인 주방 정리를 하며 살았거든. 내 입으로 풀칠하는 것도 힘들어서 새로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래서 하수원에 올 거래요라고 말하는데 전에 큰 누나의 문제에 느긋한 탓은 아니고 그녀 스스로가 잘못된 식품을 먹어서 그렇게 되었거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무엇을 주장하려는 거야? 그녀의 큰 신호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너는 회사 사장이 되었다. 나 좀 도와줘라고 부탁하는 것이야. 어느 순간만 상속받은 게 화가 나서 도와준다라는 것으로 노예처럼 부르는 주제의 말이야. 어떻게 사람 얼굴이 그렇게 두꺼울까 싶었어. 당연히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 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지천명이 되면 사람이 단호해지는 거죠. 그건 시아버지도 둘째 신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큰 신우는 가족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간혹 그생 가족이란 이름으로 피를 나눴지만 이 또한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다른 인간관계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해를 가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방적으로 한 명이 희생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신호들은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을 만들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을 허락한 남편의 잘못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가족과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어요. 그저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애정을 주고받고 위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그러니 서로 옆에 있을 때 걔가 좋을 때 잘해야죠. 간혹 살다 보면 주위의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신호를 보면서 저는 100번 공감했어요. 소코 외양간을 고쳐봐도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가족도 영원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